역할을 맡은 윤정두입니다. 네. 다행히 뭐 미국장이 조금 올라서 줬어요. 그런데 거래대금이나 거래량은 좀 없었지만은 그나마 조금 올라서 줘서 아마 이제 그 앞부분에 음악 들으실 때도 그나마 조금 마음이 편안하실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가끔 저도 이제 그 주식 콘서트 녹화 방송을 재방송으로 보는데 가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잠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작년에 이런 프로가 진짜 있었다면은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그죠? 그리고 아니 또 작년같이 장이 좋았으면 또 강 회장이 이렇게 많이 안 오셨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오늘 어렵게 모셔가지고 그래도 앞부분에 좋은 음악 올려드렸는데 혹시라도 야 지금 장이 어려서 죽겠는데 왜 이런 음악을 뭐 틀어주고 시간 다 까먹고 왜 그러냐 하시는 분 계시면 혹시 계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아니 뭐라고 말씀 안 드릴 테니까요. 안 계시죠? 지금 시장에서 가장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패턴이 있냐면요. 시장에서 가장 기쁠 때 뭐냐면 첫 번째가 내가 수익 났을 때 굉장히 기쁘죠. 내가 수익 났을 때. 그리고 두 번째 기쁠 때가 언제냐면은 내가 손실이 나긴 났는데 옆에 사람의 손실이 더 클 때. 예? 그럴 때는 뭐 아주 룰루랄해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내가 안 가지고 있는 종목 떨어지고 있으면은 손가락질합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지금 현금 비중이 뭐 100%예요. 그러면은 옆에 사람들 현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시장 막 폭락하면은 거기다 대고 그 장중 채팅방이나 야간방송 채팅방 있죠? 막 올립니다. 거봐 내가 팔라고 그랬지? 야, 난 다 팔았어. 근데 그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시냐면,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대부분의 분들이 올해 5월 이전에 주식을 하셨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5월이 1900포인트 고점이었죠. 작년 11월이 2080포인트 고점이었고요. 그러면 내가 현금 뭐 100% 갖고 있어도 다 손실입니다. 여기서 혹시 올해 5월 이후에 수익 내신 분들. 아니, 돈 안 뺏을 테니까. 아니, 계세요. 일부 그 수익 내신 분들 계신데. 연간 단위나 올해 5월 고점 이후에 수익 내신 분들. 계시면 한번 계시네요. 그죠? 분명히 계십니다. 라이브 방송 회원 꼭 가입하시고요. 수익 나셨으니까. 그러시고, 그렇다면 혹시 12월 달에 수익 내신 분들. 12월 달에. 야, 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장에서는 사실상, 제가 이제 오늘 시황 부분은 굉장히 좀 많이 안 좋게 얘기를 할 텐데요. 조금만 차분하게 생각을 하시면 수익을 일정 부분은 챙기실 수 있는 장입니다. 다만 2005년과 2007년도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제 방송 나갈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또 강연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많은 부분의 물량을 현금화하십시오예요. 근데 그 현금은 매수 대기 현금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인출을 하기 위한 현금입니다. 인출을 해두시고, 지금 우리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야, 이거 2년, 3년 묻어두면은 좀 올라오겠지. 회복이 되겠지. 그럼 2년, 3년 묻어둬서 회복이 될 정도면 시장이 그만큼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럼 시장이 올라가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금리 지금 죽어라고 내리죠. 금리를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면성이 있어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지금 실물 경제 상황에서는 금리를 내려줘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금리를 어느 정도 내렸냐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99년도에 금리 목표제라는 걸 시행을 했습니다. 금리 목표제. 그걸 시행 이후에 지금 3% 금리는 가장 낮은 금리예요. 그 정도로 실물 경제가 지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요. 미국입니다. 미국이 1% 금리를 단행했을 때가 언제냐면요. 58년도 7월 그리고 2003년도 6월부터 2004년도 5월까지입니다. 근데 이번에 1% 금리도 밀고 내려갔죠. 50년 만에 최저치예요. 세 번째로 영국입니다. 영국은 57년 만에 최저치의 금리입니다.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일상 기간에도 미국에서 기습금리나 그러면 막 시장이 펑펑 치고 올라갔죠. 지금은 실물 경기가 너무 안 좋다는 겁니다. 다만 이 금리가 돌려지는 흐름 있죠? 네? 실질 금리가 거의 지금 채권도 마이너스권 뭐 제로 이렇게 형성돼 있잖아요. 약간 인위적인 게 있다 할지라도 이 금리가 돌려지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 접근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해서 계속 가지고 가서 야 언젠가는 돌려지겠지. 뭐 그렇게 가지고 가시면 정신적으로 힘드시죠? 육체적으로 힘드시죠? 마음적으로 힘드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가 돌리는 흐름이 나와야 된다. 이 금리가 돌리는 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를 내리고 경기가 좋으면 금리를 올립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 금리 현상이 올라갔느냐? 그럼 미국 기준 잡으면 되죠? 미국의 기준에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거는요. 2004년 6월부터 금리를 한 달에 0.25%포인트를 올린 겁니다. 그럼 원래는 2003년 3월부터 해서 저점 찍고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때는 놓쳤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려서 쭉 금리 인하 나오기 전까지 2007년 9월 달까지 시장 어떻게 됐어요? 3년간 랠리가 나온 거예요. 3년간. 이때 하시면 되지. 왜 지금부터 막 아직 금리도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에 지금 막 부여잡고 있어봐야 힘들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첫 번째 요인이에요. 다른 거 제가 맨날 뭐 CD 금리, 뭐 CP 금리, CDS 프리미엄, 리보 금리 많이 보여드리죠. 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다 무시하시고 그냥 전체적인 기준금리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그거 형성될 때만 들어오시면 돼요. 그럼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증시가 왜 올랐는지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증시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전에 2005년도와 2007년도에 제가 만약에 강연회를 하면서 야 지금 시장 좋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이유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 뭐가 있을까요? 기업 실적의 뭐 개선? 두 번째로 뭐라 그럴까요? 저평가 상태에서 2005년, 2007년도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또 네 번째, 뭐 별의별 거 다 갖다 붙여놨죠. 뭐가 있죠? 또 뭐가 있나요? 세계 경제가 좋아서.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하면 유동성?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이거 귀 따갑게 들으신 내용이에요. 2005년도, 2007년도에. 예? 근데 제가 분명히 2005년, 2007년도에 강연을 할 때마다 말씀드린 게 이거 다 거짓말이다. 이거 다 거짓말이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정부 정책에 따른 유동성 하나다. 예? 맞잖아요. 지금 이제 다시 거꾸로 또 설명 똑같이 드려볼게요. 일단 기업 실적이 좋아진 거 뭐 인정합니다. 근데 뭐 때문에 좋아지죠? 우리나라의 GDP의 70%가 수출이에요. 수출. 조금 이따 뭐 시간이 되면 화면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우리나라 환율 자체를 2003년과 2004년도에 1140원에서 방어를 했습니다. 요즘에는 환율이 위로 올라가는 게 문제죠. 이 당시에는 2003년, 2004년도에는 원화가 강세를 떼서 환율이 밑으로 떨어져 내려오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계속 산 겁니다. 계속. 그렇게 해서 이걸 받쳐놓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업 실적이 좋아진 거고요. 그 기업 실적 좋아진 것만큼의 시장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죠. 저평가 상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저평가면 누가 저평가 인식을 해줘야 돼요? 외국인이죠, 외국인.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저평가하고 우리끼리 박수치고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거는 끊을 수가 없어요.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네?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우리는 뭐 해외여행 뭐 자주 다니시니까 아시겠지만은 해외에 나가보시면 이게 굉장히 큽니다. 북한과의 대치 상태에 대한 해외에서 바라보는 시각. 그럼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진짜 문제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은데 말 그대로 북한에서 뭐 우리가 이러고 모여있는 사이에 뭐 잘못 단추를 눌러서 뭐 이상한 게 하나 날라와서 어디 이상한 데 하나 떨어졌다. 그럼 어떻게 돼요? 모든 금융시장은 정지입니다. 정지.
올스톱이에요. 그럼 우리와 상관없지만은 외국인들 어떻게 됩니까? 자본이 다 묶여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할인받을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다. 근데 이걸 해소자 갖고 있다라고 2005년, 2007년도에 얘기가 많이 나온 거고요. 세계 경제의 성장 부분도 뭐 이것도 맞습니다만 실제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은 적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부분을 다시 설명해 드리면요. 현재 이제 우리나라 기준에서 좀 창피한 게 두 가지 있어요. 창피한 거.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환율입니다. CDS 프리미엄 이런 거 설명드리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환율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동성, 정부 정책이에요. 이것도 몇 가지 더 나누죠. 그냥 두 가지만 하지 말고 국가 신용 등급, 그리고 CDS 프리미엄. 이게 뭐냐면요, 환율 기준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IMF 이전의 환율이 얼마였냐면요, IMF 터지기 직전의 환율은 800원대입니다. 800원대. 우리나라 어마어마하게 지금 좋다면서요. 1000포인트 내려가면 안 된다면서요. 700 가면 무슨 뭐 난리 나는 것처럼 얘기를 하죠. 아직까지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1000포인트 미만으로 안 내려갈 정도로 원화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시각, 글로벌 시각, 그게 맞춰져 있는 겁니다. IMF 이전 수준의 800이었는데 지금 얼마예요? 1300원이죠. 1300원 줘야 1달러 산다는 거 얼마나 창피한 겁니까? 우리나라 돈은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전체적인 우리 경제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환율에 대한 문제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꼭 체크를 하시고요. 시장이 간다 안 간다 중기적인 관점에서 요거 꼭 체크하세요. 간혹 뭐 이 얘기에 대해서 뭐 글로벌 경기가 침체돼서 원화가 약세를 떴다. 말이 안 맞잖아요. 글로벌 경기가 침체됐으면 원화도 약세, 엔화도 약세, 달러도 약세, 유로도 약세, 전부 약세여야죠. 아니죠. 우리나라만 유독 약세예요. 우리나라만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약세입니다. 원화가. 올해 들어서. 그래서 이 원화 기준에서 환율이 뭐 올라가면 환율 수혜주, 환율 내리면 환율 수혜주 이런 거 찾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는 이 유동성 부분인데 이건 뒤로 밀어갖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세 번째로 국가신용등급입니다. 2005년도에 국가신용등급은 두 번 올라갔습니다. 7월과 11월. 피치와 S&P라는 세계 국가신용등급 평가기관, 신용평가기관에서 신용등급을,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올려줬어요. 그리고 2007년도에는 4월에 계속 재정부에서 얘기 나왔죠. 무디스에서 국가신용등급을 올려줬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국가신용등급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 역시 마찬가지로 IMF 이전 수준에 못 미칩니다. IMF 이전 수준보다 밑에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시장만 맨날 가라는 거예요? 시장만. 이것도 말이 안 되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CDS 프리미엄은 뭐냐면요. 혹시 CDS 프리미엄 아시고 계신 분 계세요? CDS 프리미엄이 뭔지. 모르시죠, 잘. 방송은 시간이 짧아가지고 제가 자세히 말씀 못 드렸는데, 오늘 CDS 프리미엄, 이건 간단한 거예요. 뭐냐면은, 크레디트 디폴트 스왑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부도 위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측정을 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됩니다. A가 뭐 KB금융이라고 그럴게요. KB금융. B가 신한지주. C가 하나금융지주. 근데 이제 KB금융에서 이쪽 하나금융지주 쪽으로 돈을 빌려줬습니다. 얼마? 1000억을 빌려줬어요. 1000억을. 야, 1000억 빌려줄 테니까 이자 줘. 얼마? 이자 뭐 5%든 뭐 6%든 6% 잡을게요. 6% 이자를 달라고 하고 1000억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KB금융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하나금융지주 뭐 퀴코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겁이나 죽겠는 거 이 1000억을 띄일까봐 1000억 떼이면 큰일 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머리를 딱 씁니다. 뭐라고 머리를 쓰냐면 야 신한지주 일로 와봐. 내가 참 지금 고민이 많은데 내가 지금 하나금융지주에 1000억을 꽂았거든. 이 돈 띄면 이거 어떻게 하냐. 나 지금 미치겠다. 이거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랬더니 신한지주가 또 머리를 살짝 씁니다. 야 그래? 야 근데 하나금융지주 망하면 니네도 망할 거고 니네 망하면 우리도 망할 텐데
에이, 망하겠어. 알았어. 내가 그러면 1,000억에 대한 보증을 서줄게. 예? 1,000억에 대한 보증을 서줄게. 보증을 서줄 테니까 대신에 네가 나한테 뭐 보험료로 얼마씩 내놔라. 이 내용이에요. 이해되세요? 예? 돈 10원도 안 들이고 거래를 해서 자기는 수익을 내는 겁니다. 물론 리스크 굉장히 크죠. 1,000억. 근데 이 규모가 지금 시중에 얼마 정도 규모가 되냐면요. 전 세계 GDP가 55조 달러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생긴 파생 거래가 600조 달러예요. 그래서 미국이 집이 팔리거나 말거나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예? 주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발생된 신용의 문제입니다. 거기서 돈을 못 받고 떼일까봐, 그럼 연쇄적인 부도가 날까봐. 어찌됐건 이런 부분에 대한 CDS 프리미엄이라고 그러는데요. 얼마만큼 프리미엄을 줄 거냐의 부분인데 우리나라 5년 만기 외평채가 해외 시장에서 이 프리미엄만, 요거 주는 이자 말고요. 요 프리미엄만 얼마였냐면 700bp. 700bp는 오늘 뭐냐면요. 어느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7%예요. 예? 이자율 말고 신용 그 프리미엄만 7%를 줬어요. 언제? 10월 15일부터 시장 와장창 깨졌죠. 예? 1300에서부터 890인가까지 와장창 깨졌죠. 400포인트 깨졌죠. 그때 이 크레디트 디폴트 스왑이 700bp까지 올랐던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2위인 포스코가 600bp. 야, 한국 망했구나, 끝났구나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통화수합 못 태우면서. 아시겠어요? 근데 지금 범위는 그나마 안정세를 찾아가지고 뭐 5년 만기 외평채가 지금 300bp 정도 하고 있는데 작년 기준이면은 대략 한 100bp 정도 합니다. 1% 정도 프리미엄인데 지금 조금은 높아요. 다만 10월, 11월 달처럼의 공포감은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가지 말씀드리다가 다른 쪽으로 좀 많이 새는데 첫 번째로 금리 말씀드렸죠. 금리 돌리는 거 놓고 보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뭘 놓고 봐야 되냐면 사실상의 지금 우리나라 지수는 뭐 높다, 낮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누군가는 끌어줘야 되는데 2005년 이후에 외국인들은 지금까지 내리 매도입니다. 그죠? 2005년 이후에. 그리고 2005년 이후에 기관들이 내리 순매수를 해서 시장을 2005년 되면 시장이 얼마였냐면요. 1,000막 넘어갈 때입니다. 1,000 넘어가면서부터. 1,000 넘어가면서부터 외국인은 매도, 1,000 넘어가면서부터 2005년도에 기관은 매수. 기관은 뭐뭐 있어요? 은행, 증권, 그 다음에 종금, 보험, 연기금, 투신. 이게 합쳐서 기관입니다. 근데 2005년 이후에는 기관이라는 게 바뀌었어요. 규모가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다 1조씩 투자를 했었다, 예전에. 그럼 연기금이 갑자기 월등히 증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증가한 게 투신입니다.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2005년 이후에 외국인이 지속적인 매도를 했는데 야, 이거 뭐 엄청나게 팔았으니까 외국인이 매수로 조금 시장이 좋아지면은 시장이 언젠간 좋아질 거 아닙니까? 경기도 잡히고. 그러면 조금 좋아지면 외국인이 요만큼이라도 매수로 돌아설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러면 시장이 뭐 내년입니다. 내년 기준에 시장이 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 외국인도 엄청 팔았잖아요. 엄청 팔았는데 우리나라 시장 아무리 좋아져도 외국인들은 매수 안 할 것 같다 하시는 분. 지금 벌써 주무시면 안 돼요, 지금. 예?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왜냐면 무료 강연이건 유료 강연이건 능동적이셔야 됩니다. 만약에 못 알아들으시면 중간중간 툭 치고 나가갖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다시 설명해달라. 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외국인이 살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 외국인, 솔직하게 외국인이 살 것 같다. 뭐 내년이 됐건 뭐 하여간 경기가 좋아지면 외국인이 살 것 같다. 예. 그럼 외국인이 경기가 아무리 좋아져도 안 살 것 같다 하시는 분들. 2층은 아예 안 드세요, 아예. 2층은. 예? 그러면 외국인이 살지 안 살지 몰라서 여기 온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
그럼 한 4시까지만 강연하겠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예? 근데 외국인은 살 이유가 지금 없습니다. 환율도 큰 영향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의 평균 매수 단가, 지금부터는 이제 그 차트로 놓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보여드릴 텐데, 일단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또 혹은 카페 들어오시면은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이제 무료니까 활용들 하시고요. 제가 로그인하고 그 자료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부터 이제 어제 대박타임 방송 자료를 놓고 보셔도 전부 보실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외국인들 거부터 한번 볼까요? 날짜를 제가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만 19일 날짜에 있나요? 12일 날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외국인 시가총액 기준으로 해서 증감률 기준인데요. 91년도에 외국인 지분을 한도를 풀어줬어요. 풀어줬는데 쭉 지나온 거 보시면은 여기서부터는 매도거든요, 내일이. 그리고 요 밑에서는 다 매수입니다. 뭐 장기적으로 시장이 하락을 하든 올라가든 외국인들은 계속 매수입니다. 평균 단가가 지수 기준으로 700이에요. 700포인트. 그러니까 요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야, 환율 감안했을 때는 지금 뭐 700이랑 똑같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때는 그런 공부를 조금 더 하시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미국의 달러는요, 8년간 약세였습니다. 8년간. 우리나라 원화 약세된 거 요즘에 최근이죠. 그죠? 그렇게 따지면 미국은 지금 뭐 한 6,000포인트, 5,000포인트뿐이 안 되겠네요. 그런 기준은 설정하시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환율 변동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어찌됐건 간에 평균이 700이었다는 겁니다. 700.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2005년 이후 1000포인트 위쪽에서는 외국인들 내리매도를 했다. 지속적으로. 그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죠? 그 이제 10거래 이상 매도한 부분도 같이 표현을 해드린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죠? 선진 시장의 외국인 지분율은 30% 전후입니다. 선진국 시장이. 그리고 이머징 마켓은 외국인 지분율이 28% 전후예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외국인 지분율은 29% 전후입니다. 살 이유도 팔 이유도 이제는 없는 겁니다. 다만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러한 흐름이 나오게 된다. 700포인트에 근접한 흐름이 나오게 된다. 그렇다면 외국인이 살 수 있겠죠. 역대적인 평균 단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셔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많이 팔았으니까 살 수 있다?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NSA, FTSE 선진국 지수 편입하고 외국인 지분 변화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많이 들어와 봐야 한 3조 정도 들어옵니다. 3조 정도. 지금 2005년 이후에 외국인이 파는 게 80조 정도 되거든요. 80조 이상? 근데 3조 들어온다고 시장 바뀔 거 없어요. 그럼 일단 1차적으로 외국인들 안 들어오죠. 그죠? 그럼 두 번째로 이제 기관들 보겠습니다. 기관들. 이게 얘기가 삥삥삥삥 돌긴 했습니다만 가장 그 시장 간단하게 놓고 보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요게. 기관들, 잠시만요. 어제 방송에선 보여드렸는데 원고에는 미처 못 올려드렸죠. 기관들 수급 라인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관들이 과연 얼마큼 들어왔고 11자 보면 되겠네요. 이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말 그대로 주식 인출하시는 그 기준도 잡아 놓으셔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용 굉장히 많죠. 이런 거 좀 들어오셔서 보셔야 돼요. 그때 계속 지표도 보시고 일일이 저희가 다 작업해서 올려드리니까. 기관들 설명드리면 약간 좀 끔찍하실 겁니다. 정부 정책에 관여된 내용이 많이 있는데 요거 보시죠. 주식형 펀드입니다. 시장이 우리나라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뭐 글로벌 경기가 좋다, 뭐가 좋다 사실은 다 거짓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올라간 거는 잘 따져놓고 보세요. 여러분들이 펀드 가입 언제부터 하셨어요? IT 거품 났을 때 바이코리아 해가지고 거기에 막 그냥 투자했다가 그거 깡통대다 되고 거품 해소되고 난 이후에 엄청나게 힘든 시간. 그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근데 갑자기 열풍이 불어서 주식
펀드 하나 안 들면은 이거 이상한 사람 만들어놨죠. 보시면 잘 보세요. 2003년부터 2004년도까지 시장이 80% 상승했습니다. 512에서부터 900포인트대까지 80%가 상승했어요. 2005년도, 2007년도는 50%뿐이 상승을 안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실질 2003년도에 그렇게 장이 좋을 때에는 펀드 자금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빠져나가죠. 빠져나갔어요. 얼마까지 빠졌냐면 8조까지 빠져나갔습니다. 8조. 12조에서 8조. 3분의 1이 빠져나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2005년도에 노무현 대통령도 코스닥 펀드에 8천만 원 가입했다. 그 내용 나온 게 2005년 1사분기입니다. 그 이후에 831 부동산 대책 나오고 모든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몰렸죠. 1년 동안에 한 40조 가까이씩 들어옵니다. 이걸 가지고 외국인들 매도를 다 받은 거예요. 2007년도 마찬가지고요. 2006년도에는 조용하죠. 네? 2006년도에는 왜 조용한지 아세요? 2006년도에는 갑자기 또 해외 펀드 2009년까지 비과세를 내주죠. 2009년까지 해외 펀드 비과세를 내주죠. 그러니까 해외 펀드, 우리나라 펀드도 모르시는 분들이 해외 펀드로 자꾸 들어가게 된다. 왜? 정부 정책 자체가 환율이 계속 밑으로 내려오는데 그렇게 내려가면 수출주들이 다 죽죠. GDP의 70%가 수출인데 근데 그거를 억지로 방어하면 어떻게 됩니까? 야당에서 또 두들겨 맞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 송금 자유화, 부동산 투자 한도 확대, 거기에 해외 펀드에 대한 비과세. 그것을 선언한 이후에 결과적으로 2006년도에는 외국으로 돈이 다 몰렸습니다. 해외 펀드로. 그때 몰린 게 한 4, 50조 정도 됩니다. 말이 4, 50조죠. 그리고 요거 지금 설정액 기준에 한 84조 정도 하고 있는데 현재 잔액 기준으로는 한 50조뿐이 안 남아 있습니다. 손실이 나갔고 그만큼. 근데 이게 과연 지금부터 해서 더 들어올 수 있느냐? 가능성 제로입니다. 제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적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께는 운영사에서, 이거 운영하는 게 운영사거든요. 자산운영사에서 맨날 모여가지고 로스컵 범위를 멀찌감치 냅두겠습니다. 우리 손절 웬만해서 안 하겠습니다. 그러죠. 근데 투신들 맨날 내보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야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괜찮다. 그래서 나는 적립식을 계속 넣는단 말이에요. 그 적립식 들어오는 자금이 보통 자금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기관들이 넣어놨었던 거치식, 목돈 넣어놨던 거치식을 계속 빼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한테는 적립식 계속 넣으라고 하고 자기들은 거치식을 계속 빼고 있어요. 그 개인들의 펀드 비중이 기관하고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더 이상 증가할 여력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연기금이에요. 연기금 한번 비중 추이 한번 보십시오. 시장이 좋다고 해서 계속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연기금 보시면 쭉 계속 증가하죠. 특히 2003년 이후에 2001년도에는 비중이 줄잖아요. 이때는 비중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손실이 났거든요. IT 거품 빠지면서 손실이 나면서 비중 축소. 그러고 나서 참여정부 들어오면서 비중 계속 확대죠. 올해 기준에 17% 채우자. 그게 45조였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만 지금 현재 손실이 15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근혜 선생님께서 작년에 4월 달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제가 볼 땐 주식 관심 없으실 것 같은데 3,000포인트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 분명히 하셨어요. 작년 4월에. 그죠? 근데 올해 지금 현재 기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야, 국민연금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해버리셨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들 돈입니다. 국민연금 우리들 돈 아닙니까 이거? 우리들 돈에서 시장을 2005, 2007을 다 끌어당겨온 거다. 결론적으로는 이 국민연금 자체가 축소가 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지금 17% 기준인데 아마 지금 전체 자산 비중 대비해서 한 13%, 14% 될 거예요. 그럼 벌써 올해부터 줄어든 겁니다. 비중이. 내년 비중을 만약에 줄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면은 절대 시장에서 큰 상승 흐름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누가 사야 올라갈 겁니까? 누가 사야. 그죠? 누가 사야 올라가는데 지금은 누가 사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런 거 놓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놓고 보여드릴 텐데 지금 그러면 안 사고 시장 안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손실은 많은데 손실 많다고 붙들고 계셔봐야 더 힘들고요. 오히려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을 확보하셔서 매수되기가 아니라 인출을 하십시오. 이건 뭐 그냥 드린 말씀 아니에요. 인출을 하셨다가 연기금이 됐던 투신이 됐던 그냥 분위기가 또 몰려질 때 몰려진 분위기가 언제? 2005년이라고 그랬죠. 2005년 이후에 2005, 2006, 2007 3년 올랐잖아요. 그럼 뭘 사도 다 올라갑니다. 그때는 그럴 때 접근을 하시고 그럼 지금 당장 나는 이거 도저히 주식 안 하고 못 산다. 예? 이게 좀 그렇게 돼 있어요. 주식 안 하면 진짜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 빼신 다음에 요거만 놓고 보시면서 매매하십시오. 지금 개인들의 투자 비중이, 거래대금 비중이 9월 말 이후에 엄청나게 높아져 있어요. 평상시에 40, 50% 수준에서 맨 밑에 개인입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60, 70%. 장중 기준에 80%. 그러면 어떤 의미가 하냐면요. 대형주 있죠. 대형주도 개인들에 의해서 주가가 등락이 나와버립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멈춰있을 때. 그럼 개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대형주 기준에서 테마 이런 거 말고 대형주 기준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는 낙폭 과대입니다. 중견그룹처럼 이번엔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요. 투자자 동향 한번 놓고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여드리면 진짜 막 죄송스럽습니다만 진짜 화가 나서 욕이 나올 정도의 흐름까지도 있습니다. 어떤 흐름이냐면요. 차트를 한번 놓고 보시면은요. 금호그룹주들, 하나그룹주들, 두산그룹주들, STX그룹주들 한번 수급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금호석유 한번 볼까요? 작년 고점 찍고 이게 2007년부터인데요.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100만 주에서부터 지금 300만 주니까 개인들이 금호석유 400만 주 샀습니다. 400만 주면은 주식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재가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얘가 2,500만 주짜리입니다. 얼마예요? 작년 최고점에서부터 금호석유 물량 넘긴 것만 거의 20% 가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양호한 거예요. 다른 거 한번 보실까요? STX 페노션 굉장히 좋아하시죠? 예? STX 페노션 추천하는 사람 있으면 진짜 옆에 있으면 발로 한 대 탁 차고 싶어요. 예? 지도리면 사겠어요, 이거? 공부 조금만 하면, 공부도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다 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세요. STX 페노션 상장 이후에 개인들이 안 샀을 때가 없습니다. 상장 이후에. 얼마를 개인들한테 떠넘겼냐? 6천만 주 정도 되죠? 6천만 주 이상. 그럼 얘가 주식수가 얼마입니까? 지금 2억 주로 줄였죠? 2억 주에 6천만 주 정도 되면 얼마예요? 30%를 떠넘긴 거예요. 30%를 떠넘기면서 계속 좋다는 겁니다, 얘는. 이런 종목군들은 힘들어요. 이런 종목군들은 힘들지만은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현대미포조선 아시죠? 현대미포조선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수급 기준에서만 순매수 기준에서만 놓고 보실 게 아니라 매수와 매도를 같이 놓고 보셔야 됩니다. 쭉 놓고 보시면은요 특이한 게 없어요. 현대미포조선에 바닥 대비해서 한 130% 올라왔죠. 바닥 대비해서 130% 올라오는데 이걸 무슨 용 빼는 재주로 얘를 어떻게 알고 삽니까? 못 사요. 처음에 현대미포조선이 한 70%씩 단기간에 밀려 떨어질 때에는 겁이 나서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죠? 손절도 못하시고. 돌려져서 130% 올라오니까 이제 와서 조선주 좋다고 하는데 사실 어느 누구에도 잡기는 힘들어요. 여기서 보시면은요 특별하게 수급이 순매수 기준에서 개인들 수급 보세요. 특별하게 바뀐 게 없어요. 그죠? 특별하게.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요겁니다. 순매수가 아니라 개인이나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한 명이 아니에요. 매도하는 외국인이 있고 매수하는 외국인도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관도 있고 매수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이 아니에요. 순매수 기준도 놓고 보시지 마십시오. 지금의 장세는. 현대미포조선 한번 볼까요? 자, 이날 9% 오른 날 한번 보세요.
9% 오른 날, 12월 8일 날 13만 8천 원 찍을 때 기관 14만 9천 주 사고 외국인 7만 2천 주 샀습니다. 개인들 얼마 샀어요? 125만 주 샀습니다. 전체 거래 대금에서 개인들이 지금 현대미포조선이 지금 시가총액이 3조가 넘어요. 이런 종목을 개인들이 좌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밑에도 계속 보실까요? 자, 이럴 때 보시면 상한가 도안했죠? 11월 21일 날 개인들이 얼마 삽니까? 기관이 7만 주, 외국인이 2만 2천 주, 개인들이 72만 주.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자꾸 순매수로만 놓고 보시는 거예요. 순매수로만 놓고 보시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렇게 매수의 기준, 그리고 전체 시장에서도 똑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급라인 동향을 놓고 보시는 겁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차트처럼 야, 순매수 얼마 했어? 그렇게 따지면은 개인들이 계속 이렇게 뺏겼으면 그 다음날부터 계속 올라가야죠. 많이 뺏겼으니까. 시장 안 그렇죠? 개인들이 그 앞전에 많이 샀으면 못 올라가야죠. 시장이 계속 떨어져야죠. 근데 올라가지 않습니까? 순매수 기준만 놓고만 보시니까 그래요. 지금 기준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높아요. 개인이 63%. 그렇다면 분위기에 개인들의 기준이 잡힌다. 그렇다면은 뭐다? 말 그대로 낙폭과대 대형주 기준에서만 순환성이 붙기 시작하면 그쪽 종목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철강이라는 그 무거운 포스코가 시가총액 2위 종목이 바닥 대비해서 80%씩 올라오는 거예요. 바닥 대비. 현대중공업 120%씩 올라왔죠. 바닥 대비해서. 그죠? 건설주, 은행주 다 안 좋다고 손가락 쳤는데 결과적으로는 건설주, 은행주 80%, 100% 올라와버렸죠. 이제 남은 건 자동차 IT입니다. 그쪽에 모멘텀만 조금 붙기 시작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기관이나 외국인이 사는 게 아니에요. 개인들이. 이해가 안 되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한번 보세요. 전체 거래대금 비중에서 하루에 6조 정도 거래해야 됩니다. 5조에서 6조. 5조에서 6조가 거래가 되는데 개인들이 7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 얼마입니까? 개인들이 3조 5천억에서 4조를 거래하는 거예요. 개인들 맘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당분간은. 언제까지? 1300포인트까지. 그래서 시장 범위는 조금 옆자리로도 많이 흘러 넘치고 넘어갔습니다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첫 번째로 중장기적이다 이렇게 놓고 보실 때에는요. 금리 지표에서 가장 쉬운 거 기준금리. 야, 금리 올렸대더라. 요 얘기 나올 때 그때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무조건 쉬시는 거고요. 아시겠어요? 두 번째로 야, 국민연금이 이것도 주식 비중 늘린대. 그리고 뭐 이상한 펀드 하나, 뭐 M증권사나 아니면 예전에 뭐 바이코리아나 이런 게 히트 상품이 나와갖고 막 그냥 떠들고 다닐 때 그럴 때 주식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예, 그럴 때 주식 하시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도저히 쉴 수는 없잖아요. 쉴 수는 없으니까 1300까지 기준에서는 그렇다면 그때까지는 개인들이 좋아하는 거, 그걸 소형주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대형주, 극대형주 중에서 순환성의 흐름, 그럼 개인들의 힘만 가지고도 움직인다. 순환성의 흐름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ELW로 넘어가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냐? 나는 손실이 너무 높다. 내가 지금 손실이 마이너스 50%, 60%, 70%인데 한번 여쭤볼게요. 마이너스 좀 창피한 얘기이기도 하죠. 근데 이건 떳떳하게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작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50% 이상 손실 나신 분들. 작년 대비해서 50% 이상. 그럼 작년 대비해서 50% 미만이신 분들. 너무 저조하세요, 오늘. 제가 아무리 좀 지겨운 강사긴 하지만 너무 저조하세요. 그러면은 고기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 손 안 드신 분들 빨리 손 들어보셔서 좀. 한 2층 꼭 손 안 드세요.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시장 1000포인트일 때 시장이 1000포인트일 때 만약에 1000명 가지고 시작하신 분들이 시장 2000포인트 돼서 한 2천만 원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다시 1000포인트 있을 때 나는 원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꼭 생각하시는 거는 원금이 아니고 꼭 손실 나셨다고 표현을 하십니다. 물론 작년 고점일 때 너무 이제 분위기가 시장으로 몰고 가는 분위기여서 그때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ELW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아닙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아닙니다. 누가 돈이 들어와야 올라갑니다. 또 경기가 바뀌는 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손실이 크다 보니까 외부에서 돈을 끌어오실 생각은 하시는데 줄이실 생각은 미처 못하세요. 그죠? 절대 못하십니다. 야, 이거 조금만 잘해보면은 내가 작년에 그 중견기업 그룹주들 가지고 100%, 200%, 300%도 내가 수익 내는데 여기서 조금만 잘하면 이거 바닥인데 금방 올라갈 것 같은데, 그죠? 안 됩니다. 빼시고 그럴 때 ELW를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절반 이상 현금화 하시고 인출하시고 나머지 자금에서 ELW 요만큼 들어가시면서 그 효과를 가지고 확대를 하시는 거예요. 간단하게만, 조금 이따 전략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ELW라는 거는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요거는 말 그대로 이제 옵션인데 우리가 통틀어서 파생이라고 얘기하죠. 이 파생이라는 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55조 글로벌 시장에서의 GDP, 파생 시장이 600조. 엄청난 규모 크죠. 각 증권사에서도 파생 부서에 있는 분들이 학력이 가장 좋습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파생 부서에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뭐 ELW LP들의 학력이 어떻게 되냐면요, 서울대, 카이스트, 유학파, 거기인데 그 부서장님들 같으신 경우에는 거의 보통 또 해외파 스카우트. 그만큼 파생의 이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머리들이 좋기 때문에 이 파생에 대해서 설명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뭔가 있어 보이는 거죠. 뭔가 있어 보이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지금 파생하시는 분들 몇몇 분들 계시잖아요. 예? 그럼 옆에서 보실 때는 야, 이분이 주식 잘해서 파생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절대 아닙니다. 야, 손해가 엄청나서 파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많이 아셔서 파생하시는 분들 있어요. 시장에서 하다못해 일부 전문가분들도 손실이 많이 나서 하는 경우가 파생을 많이 합니다. 장 좋을 땐 파생 생각도 안 하세요. 그죠? 장이 나쁘니까 뭐 있어? 뭐 한 방 한 번 어떻게 해볼까? 예? 그 생각에 많이 접근하시고 교육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이 안 좋으면, 장 좋을 때는 맨날 방송에서 중기 투자하십시오. 가치 투자하십시오. 자꾸 매매하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보다 수익이 떨어지는 겁니다. 아니, 삼성 대표는 여기서 10,000원에 샀으면 50,000원까지 갖고 오셔야지 왜 중간에 사고 팔고 합니까? 그렇게 혼났잖아요. 그죠? 장 깨지니까 이제 와서 왜 손절 안 했어요? 아이고, 뭐 추석 깨져가지고 5일선, 11선 다 깨졌는데 왜 이걸, 그럼 지금 시장에 살 종목이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없는데도 또 매수하면 나가죠. 어폐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야, 내가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여기서 잘랐어야 되는데 윤정도 말 듣고 더 간다고 그래가지고 못 잘라갖고 여기까지 내려오고 또 상담했더니 또 아휴 그래 갖고 가서 해가지고 또 못 잘랐어 또 여기까지 오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배워야 수익을 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사업이 활성화가 되고 근데 결론은 ELW도 마찬가지고 다른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을 받으셔서 수익을 내실 수는 없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교육을 받는 목적은 내가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거에 대해서 알고,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는 알고 방어를 하자는 의미지, 교육을 해서 수익이 나면요, KBS 9시 뉴스에 좀 알고, 지금 굉장히 어렵다면서요. 외환 잔고도 별로 이제, 2,000억 불 미만이고. 9시부터 12시까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럼 교육시킨 다음에, 저희가 주무시지 못하게 다 불켜놓으라고 그러고 11시 반부터 미국 증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온 국민이. 그러니까 미국 막 초토화를 시켜가지고 외화벌이가 오면 되잖아요. 교육해서 이게 될 것 같으면 절대 안 됩니다. 교육해서는 될 수 있는 범위가 없습니다. 다만 모르시면 안 되기 때문에 교육을 받고 차분하게 공부를 좀 하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파생은 이렇게 놓고 보죠. 현대무업이 55만 원에서 이번에 밀려 내려온 게 10만 3천 원까지 내려갔어요. 그죠? 그럼 일반적인 분들은 1,000만 원 투자하셔서 대략 한 200만 원 남나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어떻게 1,000만 원 되냐 해서 좀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예 묻어두자, 명령 갖고 가자, 이러면 솔직히 깔끔하고 좋아요. 예? 손실이 나셨더라도 더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어떻게 하면 이게 이제 12만 원에서부터 올라온 거거든요. 작년 1월 달에 12만 원에서부터.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내가 뭐 3배도 나갔는데 지금 저평가 아니냐 해가지고 막 자금을 막 끌어당겨갖고 더 넣는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는 게 뭐 30만 원일 때 넣기도 하고 20만 원 때 넣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자금도 이제 고갈이 됐어요. 이제 없어요. 더 이상. 더 사고 싶어도.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는 야, 이거 뭐 얘기 들으니까 저쪽 가면은 뭐 FX는 50배라고 그러지. 예? 50배 레버리지가 나온다 그러지. 뭐 ELW는 뭐 5배. 뭐 선물 지수 옵션 같은 경우에는 뭐, 야, 하루에 뭐 100배짜리도 나왔대더라. 자꾸 그게 귀에 들어온 거예요. 에이, 어차피 손실 입다만큼 난 거 이거 없다고 치고 일로 가자. 가서 손실이 나면 다행입니다, 또. 갔는데 희한하게 또 맞아요, 또. 맞아가지고 하루에 또 한 300% 나요, 하루에. 그러면 이제 또 그때부터는 세상 돈이 다 내 거죠. 그럼 그때부터는 또 공부를 안 합니다. 안 하시고 그냥 막 매매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서 또 깨지고 나면 그때 돼서 이제 공부하겠다, 뭐 하겠다 하시는데, 혹시 한번 여쭤볼게요. 파생상품 지금 매매하시는 분들. ELW나 파생 매매하시는 분들, 솔직하게. 어느 정도 계시는, 이번에는 꼭 드셔야 돼요. 그러면 바로 이제 쉬는 시간 드리고 ELW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ELW 하시는 분이 안 계시면은 ELW 강좌할 필요가 없죠. 그죠? ELW, 뭐 옵션, 선물, 파생상품 한 가지라도 하시는 분들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2층도. 네. 그리고 매매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 네, 이거는 다 들어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매매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요, 거짓말이 아니고요, 누가 옆에서, 윤정두가 옆에서 뭐라고 해도, 또 다른 분들이 뭐라고 해도, 파생선 자체를 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신용이나 미수 나쁜 거라고 얘기하죠.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신용과 미수보다 레버리지가 큰 게 파생입니다.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파생을 해보신 분들은 이걸 또 밥을 떼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아시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은 이 ELW에 대해서 위험고지 한 번 더 해드리고 전략 부분만 잘 설정하시면 어려운 장이지만은 수익 내실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ELW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ELW는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좀 뭔가 있어 보려고 파생하는 분들이 어렵게 용어를 만들어 놨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미수, 신용, 그 다음에 선물, 옵션, 그리고 ELW가 이 옵션 쪽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미수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3거래일 안에 돈을 빌려 쓰고 되갚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레버리지라고 한다면 2.5배. 그러니까 나는 100원이 있는데 250원어치를 사고 싶은 욕망이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굉장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신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도 같은 맥락에서 나는 100원을 갖고 있지만 그 이상의, 일반적으로 뭐 2.5배 정도 되겠죠. 그죠? 선물 쪽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별거 그냥 어려운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선물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 그 네덜란드 튤립이, 그게 이제 그 투기 열풍이 불어가지고요. 어느 정도까지 가격이 올라갔냐면, 튤립 한 송이에 집 한 채 가격을 넘어섰었습니다. 진짜로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튤립이 오고 있는 도중에 벌써 매매가 막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그게 있지 않습니까? 밭대기라는 거 있죠? 한 8월이나 9월쯤에 중간 도매상이 배추밭 농가에 가서 이거 저한테 통째로 주십시오. 통째로 사서 김장철에 그냥 통째로 그걸 갖다가 이제 파는 거죠. 그러니까 농부 되시는 분들, 농업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자금이 뭐 넉넉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이렇게 해주니까 고마운 거고, 그걸 선물거래, 선도거래, 선물거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지급 보증이 서로 안 되다 보니까 지급 보증을 해줄 수 있는 선물 거래소를 설립해 놓고 거기서 모든 상품, 뭐 금, 커피, 은 전부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선물의 차이는 말 그대로 미리 거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 똑같이 들어가요. 삼성전자 미리 거래한다고 쳤을 때 똑같이 그냥 그 금액 주고 사면 되는데 파생이라는 게 별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파생이라는 게 여기서 증거금 제도를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이제 활용을 하죠. 그렇게 되면서 이 레버리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배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내가 100원이 있으면 500원어치 산 효과를 주는 겁니다. 이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잘못 움직이게 됐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하루아침에도 증거금이 모자라서 반대 매매가 나가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품이죠. 그러니까 고위험 고수익이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이걸 계산하는 방식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복잡스러운 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말 그대로 5배 레버리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1% 움직일 때 5% 수익을 내겠다. 옵션은 그게 이제 조금 더 커요. ELW도 같은 옵션이고요. 근데 이제 요 상품 중에서 차이는 이거는 내가 직접 돈을 갖다 빌려 써서 내 마음대로 종목을 살 수 있는 거고요. 요거는 상품을 먼저 만들어 놓고 증거금, 돈만 조금 넣고 많이 살 수 있는 범위. 그래서 반대 매매라는 게 있는데요. 이 ELW는 일단 반대 매매는 없다. 상품을 먼저 만들어 놓고 반대 매매 기준은 안 잡힙니다. 근데 반대 매매 기준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보시면 뭐 이런 종목 많죠. 포스코도 10월, 11월 달에는요, 하루 등락폭이 20%씩 나왔어요. 시가총액 2위가.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고. 그냥 쭉 빠졌는데 갑자기 시장 반등 나온과 동시에 중국 쪽의 호재까지 겹쳐지면서 철강 조선이 막 움직일 때 있죠. 그러면 그런 날이 있어요. 10월 29일. 이 날이 뭐냐면 우리가 IMF로 갈 수도 있다라는 언급이 재정부에서 일부 살짝 흘려졌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시행그룹의 유동성 위기. 7천억 원뿐이 안 됐어요. 하여간 쭉 뻗어 올라가다가 고점에서부터 17%가 깨졌죠, 시장이. 시장이 말이 17%죠. 그런데 바닥에서 한화라는 종목이 쫙 올라오고 있다가 상한가였어요, 계속. 28일까지. 그러다 29일날 한화가 한 12%? 올라가고 있다가 장 17% 마이너스로 그냥 팍 깨지면서 한화 자체의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 빠바바방 해갖고 거의 하한가. 그럼 고점에서부터 얼마 빠졌어요? 20% 이상 빠졌죠. 이게 뭐냐면은 만약에 지금 주식 선물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주식 선물에는 하나라는 종목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라는 종목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들이 주식 선물에서 레버리지 5배인데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1,000만 원 가지고 5천만 원의 효과를 내시려고 들어가셨어요. 근데 화장실을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주식하시면서 식사 거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죠? 요즘에는 식사 거르시는 것뿐만 아니라 좀 쉬려고 하면 5시에 또 유력장이 개장하잖아요. 또 유력장 본다고 이러고 계시고 그러다 조금 또 쉬실만하면 미국장. 그럼 이제 화장실을 못 가셨다 화장실을 탁 갔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하루의 깡통입니다. 하루의 깡통. 말 그대로 이건 죽는 겁니다. 이거는 다 죽이는 거예요. 이 범위에서 수익을 내신다? 그러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LW, LP, 파생팀의 그 고급 학력들, 카이스트 나오고 서울대 나오고 유학파들 전부 자기네들이 하면 되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옵션에 대한 포지션을 놓고 보는 방법이 있잖아요. 야, 이번 달에 있잖아 하면서 제가 가장 기억나는 게 10월 달인데 10월 달에 외국인들의 옵션 포지션이 1340이기 때문에 1340 이하로 깨지면 어떻게 된다? 외국인이 손해본다. 그래 1340은 안 깨질 거다. 뭔 소리예요? 10월 달에 박살났죠 아주. 네? 그럼 외국인이 손해봤느냐? 안 봅니다. 외국인이나 기관은요 이쪽 거래를 하면서 이건 아니죠? 이쪽 거래를 하면서 뭘 하냐면 해지 전략입니다. 해지. 해지라는 건 말 그대로 똔똔도 맞추겠다는 거예요. 위험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기관들이 이쪽에서 수익을 내겠다? 외국인이나 기관이 수익을 내겠다? 그러면 한 달에도 증권사 몇 개가 무너지고 없어지고 해야 돼요. 수익 날 때는 좋지만 손실 날 때는 그냥
날아가겠죠. 키코가 파생이지 않습니까? 키코 때문에 흑자 기업들이 도산위기에 몰리는 것처럼. 기관들은요, 절대 이쪽에서 수익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어떤 수익을 목표로 하냐면, 요거에 대한 수수료에 대한 수익 정도를 놓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옵션 쪽에 거래되는 거 있죠? 요거는 거의 대부분, 70, 80% 이상이 해지입니다. 뭐에 대한 해지? ELW 거래 많잖아요. 그거에 대한 해지. 그리고 ELS 상품에 대한 해지. 그런 부분의 해지이지 방향성을 논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수익을 내신다? 힘듭니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특히 지금처럼 변동성이 너무 높게 형성되어 있을 때는 상당히 수익을 내시기가 힘들어요. 변동성 기준은 뭐 내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향후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이 부분을 활용하시는 방법 부분을 설명을 드릴 텐데 간단하게 몇 개 설명드리고 파워포인트 준비된 자료에서 콜옵션, 풋옵션에 대한 개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일단 ELW라는 거 이제 이해 조금 되셨어요? 뭐 한번 ELW 이해되신 분들 아직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 여전하시네요. 이거 세수 안 하시고 오셨어요? 네? 조금 그나마 쉽잖아. 아, 신용이나 미수랑 똑같은 거구나. 그냥 내가 1,000만 원 있으면 뭐 5,000만 원어치 살 수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는 거고요. 그럼 전략에서 어떻게 짜셔야 되냐면 지금 보면은 책자에 보면 제가 교재에는 20%라고 표현해놨어요. 20% 정도 수준. 그 정도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10% 미만만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럼 이 10% 미만도 언제 하시냐면요. 제가 분명히 딱 잘라서 그냥 50% 이상 현금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뭐 제가 보는 관점은 내년 7월이면 그나마 조금 결정이 날 것 같으니까 그 결정은 뭐 1300 간다, 1400 간다가 아니라 엄청난 강도에는 내일 리가 오느냐 아니면 말 그대로 죽느냐입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현금을 50%라도 갖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 50%만 갖고 운영하실 때에 너무 나는 화가 난단 말이에요. 현금 뭐 100만 원 갖고 하셨는데 뭐 200만 원 갖고 하셨는데 100만 원 남았어요. 이 중에서 이거 가지고 수익 빨리빨리 내서 손실 많이 해야 되는데 50만 원만 갖고 하라니 이게 속이 터지죠 그냥. 그죠? 근데 이 50만 원을 가지고 만약에 10%라고 기준 잡으면 얼마 됩니까? 5%가 되죠. 네? 그럼 요거 45%에다가 이 5% 곱하기 레버리지가 ELW 평균적으로 대략 한 5배가 나옵니다. 얼마 돼요? 25%가 되죠. 25%. 그럼 얼마 돼요? 한 70% 투자하신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네? 아유, 난 그래도 꼭 100을 맞추겠다. 그럼 60으로 잡든가, 65로 잡든가 그러셔가지고 맞추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하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실제 이제 사례가 되겠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마 이런 분들은 안 오신 것 같은데, 종목을 갖고 계세요. 뭐, 삼성전자. 얼마? 25%. 두 번째, 포스코. 25%. 세 번째, 한국전력. 25%. 뭐, 이 포트 비중, 제가 볼 때는 업종별로도 다 분산되어 있고 괜찮아요. 현금 25%. 근데 이분의 특성이 뭐냐면, 이걸 한 5년 이상 갖고 오신 거예요. 꼭 5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도 이런 기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작년 고점에 잡으시고 못 팔아요. 조금만 더 올라오면 이거 될 것 같아요. 못 팔아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다 잊어버리시고 여기서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정리하십시오 해도 이게 조금만 더 올라오면 원금이 되는데 못 팔죠. 계속 못 판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됐냐면 삼성전자는 이거 꼭 갖고 있다가 한 5년 갖고 왔으니까 꼭 갖고 있다가 우리 큰아들 장가갈 때 팔아가지고 집 사게 돼. 그래서 지금 안 건들 거예요. 네? 5년 전에 하셨으니까 아직까지는 그래도 수익이란 말입니다. 포스코. 이건 이제 우리 큰딸 또 지금 유학 갔다 왔는데 들어올 때가 됐는데 그럼 우리 큰딸 유학 갔다 들어오면 학원이라도 하나 차려줘야 돼요. 그럼 들어오면 팔아야 돼. 이것도 못 팔아. 죽어도 못 팔아요. 이건 둘 다. 네? 세 번째 한국전력인데 이거를 좀 팔아갖고 뭘 해볼까 했더니 또 막내 아들인 제자일 때 됐어요.
그럼 대학교 복학하려면 차라도 하나 뽑아줘야 돼. 네? 그럼 얘도 죽어도 못 팔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 25% 남아있어요. 25%. 근데 나는 저녁에 잘 때 무조건 현금이 20%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잠을 못 자요. 잠을. 진짜 그러신 분 계세요. 저희 쪽에 5년 이상 고객이신 분이 현금이 50%예요. 항상. 잠이 올라가도 50%, 잠이 떨어져도 50%. 아, 그럼 현금을 빼시죠. 그러면은 아니래. 일단 넣어놓고 나는 위안을 잡을 거래. 그러면 장 깨지면은 이거 하면서 웃고 좋아하세요 또. 근데 안 사. 예? 항상 그 50%를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도 그렇단 말이에요. 20%는 내 심리적인 마지노선이다. 이거는 현금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이제 5%뿐이 안 남았어요. 시장이 계속 깨집니다. 원래는 이제 선물 쪽의 전략은 뭐냐면 장기적으로 계속 평범한 장에서 뭐 횡보나 살짝 오르거나 급등이 나오거나 혹은 살짝 빠질 때 이런 장에서 이건 죽어도 못 팔겠다 했을 때 근데 좀 느낌이 안 좋아서 단기간에 깨질 것 같아요. 그럴 때에 요 5% 가지고 일부만 아랫방향으로 우리가 흔히 외국인들 얘기하는 빅매도 같은 거 있죠? 그런 방식으로 풋이라는 상품을 사서 해지를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밑으로 떨어지면 일부 1, 2% 사는 거에서 보험금이죠. 밑으로 떨어지면 여기서 이제 수익을 일정 발생을 시켜서 요 손실을 커버하는 거. 그리고 올라가면은 보험금이니까 이제 없어지고 이쪽에서 수익이 났으니까 커버되는 거. 말 그대로 똔똔을 맞추는 겁니다. 다만 그거는 이런 평상시 장이고 지금은 이거를 해지로 사용하려면 안 맞아요. 그럴 것 같으면 전량 정리해서 현금 100%가 낫다는 겁니다. 장이 워낙 굴곡이 심하니까 똔똔을 맞출 수가 없으니까. 그럼 지금 전략은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이렇게 갖고 있는데 그냥 우려가면이라고 왔어요. 왔는데 윤정부가 막 거품을 불더니 자동차주가 좋다는 거야. 막 현대차 지금 안 사면 큰일 난다고. 야, 이거 현대차를 사서 조금 이제 이걸 메꿔야 되겠는데 근데 돈이 없어요. 얘도 못 팔죠. 얘도 못 팔죠. 얘도 못 팔죠. 자신과의 약속이니까. 근데 현금은 5%뿐이 없어요. 근데 이분은 5년 동안 이걸 안 파는 정도로 한 종목 탁 들어가면은 제대로 25%씩 제대로 들어가요. 야, 내가 이거 창피하게 5% 어떻게 들어가냐. 창피하게. 그럴 때에 활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럴 때, 맞아. 윤정두 때문에 50% 현금하고 인출해 놓은 거 있지? 요거 가지고 오자. 이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고요. 요쪽 5%. 요걸 가지고 ELW를 일부를 사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레버리지가 5배라고 그랬으니까 25%의 효과를 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현금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있는 현금에서 조절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손실이 나실 때는 25% 갖고 있는 것만큼의 손실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500원어치만 샀어도 5% 빠져버렸다. 그럼 25% 손실이 나버립니다. 500원에 대한 25%. 근데 이제 수익이 날 때는 굉장히 좋죠. 그래서 전체 시장을 놓고 보실 때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때, 그럴 때 이제 접근하실 수 있는 범위가 되고요. 두 번째가 또 있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현금은 다 인출해 놓으셨다고 치고요. 이거 봐라. 무료 강연하라고 왔는데, 윤정부가 현대차 그렇게 좋다고 그러면은, 이게 윤정부가 와우에서 2000년도에 대비해가지고 역대까지 하고 있고, 그전에도 무료로 계속 97년부터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얘가 안 죽고 계속 살아있단 말이야. 그럼 얘 말은 조금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현대차를 그냥 덜컹 20%도 필요 없어요. 현대차를 덜컹 사버린 거예요. 네? 현금 20%라는 약속을 깨시고 이렇게 사버렸습니다. 근데 이걸 사두시고 이걸 뭐라고 생각하셨냐면은, 그래, 요거는 나중에 팔아서 뭐 은혼식을 해야겠다.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중장기적으로 다 넣으셨어요. 넣으셨는데 이건 웬걸 시장이 이게 10월 중순이라고 따지면요. 10월 뭐 15일까지라고 기준 잡으면요. 시장이 갑자기 그냥 와장창 깨져버렸죠. 400포인트가. 그럼 아무리 중장기로 가지고 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어떻습니까, 마음이? 힘들어서 못 견뎌요. 네?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 한번 생각해 보세요. 55만원짜리가 50만원만 내려와도 이거 지금 한 장 난리 날 것 같죠? 계속 올라가니까 13만원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데
언제 살까, 언제 살까, 언제 살까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냥 마음이 조급하니까 50만 원까지만 내려와도 이야 이때다 해갖고 막 산단 말이에요. 그러던 현대중공이 40만 원 내려봐요. 막 더 사죠. 30만 원 내려봐요. 강연회장 가면요. 주식 별거 없어. 현대중공은 뭐 30만 원 내려오면 샀다가 40만 원 올라오면 팔면 되지. 그게 몇 번 또 맞아줘요, 또 그렇게. 그러니까, 세상 돈이 또 다 내 거예요. 이번에는 어디 여행 갈까? 예? 그러고 있는데 그게 20만 원도 내려오죠. 10만 원 내려오죠. 그러다 보니까 또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외부에서 돈 땡겨옵니다. 야, 이거 조금만 잘 보면은 작년에 내가 이 수익도 냈고 10만 3천 원에서 100% 수익도 이번에 내봤는데 야,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다. 요거 한번 좀 땡겨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보자. 이거 하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 하시지 마시고 진짜 바닥으로 인식을 하신다. 라고 하면은 얘도 깨지고 얘도 깨지고 얘도 깨지고 얘도 깨졌어요. 깨졌을 때 아무 때나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외부 자금 땡겨오실 필요 없이 한 2%만 옮기시는 거예요. 뭘로? ELW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10% 미만이라고. 그럼 여기 25% 있으니까 여기서 10% 기준이면 2%, 2.5%잖아요. 2%만 떼가지고 옮기는데 옮기시면 어떻게 됩니까? 레버리지 5배니까 10%를 편입하신 효과가 나옵니다. 돈 안 땡겨와도. 그죠? 그리고 얘는 얼마 남아요? 23% 남겠죠? 그러면 삼성전자 비중이 어떻게 된다? 33%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거 까딱 잘못하면은 만약에 어정쩡하게 1300에서부터 깨졌는데 저희가 그때 당시 비중을 확대한 게 1100에서 확대를 했어요. 전체 표준포트에서 라이브 방송이나 뭐 문자 고객님들이나. 근데 그게 얼마까지 깨집니까? 900까지 깨져버리죠. 이렇게 되면 손실이 확대돼 버리죠. 그냥 25%만 갖고 있을 걸. 걔 33%로 확대해서. 이게 그냥 난리 났다.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또 2%, 또 2%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러시면 큰일 나는 거고요. 요 관리만, 내가 관리만 하실 수 있는 범위라면은 이런 전략 이외에도 무궁무진한 전략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ELW라는 거는 옵션이기 때문에 변동성이라는 거에 많이 기준을 잡아요. 그럼 변동성에서 스트레드, 스트랭글이라는 전략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어느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만은 많이 움직이면 무조건 수익을 낼 수 있는 또 그런 그 전략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급 전략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사실 ELW 어려운 거를 주식 콘서트에서 한 이유는 너무나 지금 그 시장 상황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개탄스러워서 그렇습니다. ELW 알게 돼가지고 접근했다가 엄청나게 손실봤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오늘은 분명하게 위험고지부터 해드릴 겁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저희가 ELW 가장 많이 할 때 한 800억까지 했습니다. 전체 고객님들이. 한 200억 자산에서부터 800억까지 증가한 거예요. 엄청나게 수익이 났죠. 근데 그 800억이 400억 이상은 다 손실이 나가지고 없어졌어요. 제가 전략도 잘못 잡아드리고. 그리고 가장 크신 분이 가장 크진 않죠. ELW 가장 크게 하시는 분을 제가 본 거는 75억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75억을. 수익도 많이 내셨죠, 그분은. 그리고 저희 고객분들 중에서는 20, 30억 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셨고요. 근데 3억 가지고 불과 6개월 만에 34억이 되신 분이 계세요. 근데 올 초에 그게 얼마 남았냐면 6천만 원 남았어요. 지금은 연락도 안 돼요. 연락도 안 돼요. 근데 그분이 라이브 방송을 하는 데서 굉장히 막 화가 많이 나셨었어요. 야, 내가 34억에서 6천만 원 남았다고 막 그 무료로 연장을 해드리고 있었거든요. 하다 제가 견디다가 견딘 게 아니라 힘드시니까 그러시겠지 하고 넘어가다 나중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 말씀드린 게 분명히 작년에 그렇게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니 3억 가지고 34억 나셨을 때 뭐 회비를 더 내신 것도 아니고 31억이 수익이 나셨잖아요. 지금 이제 3억 가지고 이제 2억 4천 손실이 나신 거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래서 비중 조절 못 하시거나 자기 관리 못 하시면은요 큰일 납니다. 그 큰 돈도. 그래서 한 분 같은 경우에 잘 되신 분은 2천만 원 가지고 한 16억인가 됐을 거예요. 작년에. 근데
그 친구는 좀 젊어요. 그 친구는 연말에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그 자금을 뺐어요. 빼가지고 잘 된 거죠. 여러분들도 이 컨트롤이 되셔야만 타생이라는 걸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시면 굉장히 힘들어요. 일단 그 위험보증은 말씀드렸죠. 34억에서 6천만 원이 아니라 휴지까지도 내려가는 경우도 발생됐었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기아차에 ELW가 작년에 한 40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해쯤 물량이 한 1200만 주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모든 방송이나 언론에서 뭐라고 나왔냐면은 외국인이 파는데 기관이 산다 그랬어요. 기관이 사는 게 아니라 ELW 해쯤 물량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400억이 거의 다 손실이 났습니다. 그 정도로 위험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ELW 부분은 말 그대로 교육을 받지 않고 매매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험고지나 똑같아요. 위험고지뿐만 아니라 수익기조도 같이 보여드리게 되는 건데 이 부분을 다시 놓고 시장 부분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ELW가 이제 그 앞부분에 간단하게만 설명을 일단 드리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내용이 어려워요, 사실. 뭐 교재 책자 내용이 그대로 있는 거고요. 1권 책자 부분에서 이제 조금 일정 부분을 보여드리는 건데, 시장을 한번 놓고 보시면 됩니다. 2008년도 월별 주식시장 대비 ELW 거래 비중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거래소 시장이 하루에 5조에서 6조 정도 거래가 되고요. 코스닥 시장이 8천억에서 1조 정도 거래가 됩니다. ELW 시장은 얼마 거래되냐면 일평균 5천억 수준에 거래가 됩니다. 코스닥 시장의 거의 3분의 2가 되는 거죠. 보시면은요, 밑에 게 거래소입니다. 밑에 게. 한 달에 151조. 한 달에. 그리고 ELW 시장은 한 달에 10조. 대략 4,500억에서 5천억. 코스닥 시장의 3분의 2. 그럼 여러분들이 IT 거품 났을 때 코스닥 시장 어떻게 접근했어요? 코스닥 시장에 IT 거품 났을 때 어떻게 됐냐면요. 무조건 영어 이름만 있으면 기술주인 줄 알고, 예? 벤처기업인 줄 알고, 막 그걸 사모았단 말입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그때는 무료였어요, 다. 무료 채팅방에 들어갔더니 물어보는 거예요. 아, 자기가 파이오니아라는 주식을 샀는데 이거 어떻게 될 것 같네요. 그 파이오니아 난 처음 들어봤거든요. 예전에 그 가전제품 오디오 있잖아요. 야, 인켈이랑 파이오니아 이건가? 해가지고 딱 들어갔더니 그게 뭐냐면은 그냥 뮤추얼 펀드입니다. 뮤추얼 펀드 이름이 파이오니아인데 파이오니아가 무슨 기술주인 줄 알고 벤처기업인 줄 알고 매매를 하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코스닥 기업들 자체에 거래량이 예전에는 거의 없었어요. 거래량 자체도 없고 거래대금도 없고 아예 뭐 시장 자체도 움직이지도 않았고. 근데 그게 붐이다 보니까 모르고도 막 매매를 하시면서 거래대금이 오늘날까지 이제 유지가 되온 겁니다. ELW 시장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고 계시는 사이에 벌써 코스닥 시장의 3분의 2만큼 치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시장에 대해서 공부는 좀 하셔야 되겠죠. 그럼 가장 기초적인 부분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다른 부분 다시 또 설명을 드린다면은 요거예요. 콜옵션과 풋옵션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옵션이라는 개념이 아까는 선물 말씀드렸죠. 선물이라는 거는 미리 그냥 거래를 한다의 기준이고요. 옵션의 기준은 뭐냐면 제가 딱 생각해 보니까 정경련 회관인데 야, 이걸 통째로 제가 임대를 뭐 1년간 끊어버리면 수익이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쪽에 계약을 하는데 어떻게 계약했냐면 이거 1년치 주십시오 했더니 또 정경련에서는 딱 생각을 해서 야, 그럼 권리금 내놔. 그냥은 안 되니까 권리금 내놔.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저는 이제 그 권리금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죠. 이 권리금을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 예전에는 IMF 때 그런 경우 있지 않았습니까? IMF 직전에 조금 크고 유명한 식당 뭐 권리금이 1억이다. 더 잘 될 것 같아서 1억 주고 권리금 주고 샀잖아요. 근데 IMF 터지면서 그 권리금 완전히 없어져 버리죠. 그죠? 월세도 못 내서 보증금에서 까고 나옵니다. 그 정도의 상황이 있는가 하면은 놀부라는 외식업체가 있습니다. 꽤 유명하잖아요. 놀부, 보쌈 뭐 이런 거.
그분이 이제 굉장하신 분인데 그걸 그렇게 키워놓고 그 회사를 매각하시고 지금 다른 또 외식업체를 또 하세요. 거기에 권리금이 엄청나게 붙었겠죠. 옵션이라는 자체가 권리금입니다. 권리입니다, 권리. 그래서 우리가 그 부동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만, 예전에는 저도 부동산 잘 몰라요. 그래서 분양을 받았을 때 전액을 다 내는 게 아니라 분양권만 받는 거죠, 일단. 그게 계속 가격이 올라와서 자기네들끼리 돌고 도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내용이 뭐냐면 쭉 읽어드릴게요. 서울에서 정육점을 하고 있는 나는 요즘 한창 고민이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인해서 돼지고기의 수요가 급증할 것 같아요. 미국산 오히려 그 소고기 파동 때문에. 근데 현재 돈육 가격은 한 마리당 100만 원. 한 달 뒤에 돈육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를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지금 여유 자금도 없고요. 창고도 없어요. 그 지금 당장 또 삼겹살 가격을 올릴 수가 없어요. 시장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제가 내년 7월이면 위든 아래든 방향이 크게 나오겠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는 방송에서 현금화 하시고요. 현금화 하는 거는 매수 대기 자금이 아니라 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내년 7월에 위로 방향을 받지만 그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진짜 700억, 500억 정도면은 모든 유료 사업이나 모든 활동을 진짜 접어야죠. 네? 아무 방향성도 안 나오는데 계속해서 방송 나와서 또 강연회에서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년 7월로 가정하고 잔이 안 좋다는 걸 가정하고 제가 다 때려치고 정육점을 한 겁니다. 정육점을 했는데 다음 달 돼서는 이게 이제 미국산 쇠고기 파동이 2차 파동이 온 거예요. 또 그때 내년 돼서 야 이거 봐라 이렇게 되면은 이게 한우도 미국산이라고 막 오해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한우도 안 먹게 되고 쇠고기 자체 소비가 둔화되고 야 그럼 삼겹살 끝내주게 올라가겠다. 근데 돈이 없어요 지금 당장. 그래가지고 도축업체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선생님 있잖아요. 제가 지금 매달 지금 100마리씩 저희가 사가고 있는데 마리당 100만 원인데 다음 달에도 저한테 100만 원에 팔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다음 달에 돼지 한 마리당 100만 원에 사갈게요. 대신에 제가 그 권리금을 돼지 한 마리당 2만 원이면 2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꼭 나한테 그 다음 달 돼가지고 100만 원에 파셔야 됩니다. 했더니 도축업자가 딱 생각해보기에 야 윤정도 드디어 이제 막 갔구나. 방송도 안 나가더니 이 샘도 흐려졌다. 야 미국산 쇠고기 들어와서 지금 쇠고기 가격이 돼지고기 가격인데 당연히 삼겹살 가격이 내려가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하고 쌍방이 계약을 한 거예요. 계약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맞은 거예요. 제가. 그 계약 끝나자마자 딱 왔더니 진짜 막 파동이 나고 한우도 못 믿겠다 하고 난리가 나서 돼지 가격이 한 마리당 100만 원이 아니라 바로 그냥 시장에서 110만 원씩 120만 원씩 올라와 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는 100만 원에 사기로 했으니까 10만 원 이득이 생기죠. 만약에 돈육 가격이 돼지 한 마리 가격이 110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저는 얼마에 사기로 했어요? 그죠? 100만 원에 사기로 했죠. 얼마나 남아요? 10만 원 남죠. 근데 권리금 얼마 줬어요? 2만 원 줬죠. 8만 원 남잖아요. 이게 함정입니다, 사실은. 이게 왜 함정이냐면 내가 낸 돈은 지금 지불한 돈은 2만 원입니다. 그죠? 2만 원 대비해서 8만 원 수익 났으니까 얼마 수익 났어요? 400% 수익 났습니다. 2만 원 가지고 돼지 한 마리 100만 원짜리를 2만 원만 가지고 거래를 해가지고 400% 수익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박수치고 와, 이 끝내준다. 이걸로 한번 어떻게 해보자. 근데 실질적으로는요 100만 원짜리를 110만 원 현재 하고 있는 거를 102만 원에 산 거잖아요. 예? 그럼 실질 수익률은 사실 102만 원 대비해서 8만 원 수익, 7% 수익입니다. 7%대 수익. 근데 이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쪽은 누구다? 기관이죠. 기관들의 머리에서 나온 상품이라서 많은 분들이 좀 현혹이 되시는 겁니다. 물론 만기 때까지 가지고 가서 이 가격을 다 지불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장에서 형성되는 거는 이 권리 가격을 부동산 투기는 하지 말라고 해놓고 금융 투기는 사실상 하게끔 열어놓은 거예요.
그게 전 세계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거고. 아시겠죠? 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금융위기가 온 게 우리나라 IMF 때처럼 기업들이 문제를 발생시키거나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런 것처럼 파생해서 요만큼 가지고 큰 수익을 내기 위한 상품들을 설계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는 지금 말씀드리는 범위는 옵션에 대한 이해 부분입니다. 콜옵션이라는 거는 내가 위로 올라갔을 때 이거 사고 싶은데 이왕이면은 이게 확실해 위로 올라가는 게. 효과를 더 보자. 수익을 조금 더 내보자. 그 범위에서 움직일 수 있는 기준, 그리고 전략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하게 활용하신다면 이 수익 기준은 조금 더 크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거에 현혹되셔서 야 이거 엄청난 수익 나오겠다 해서 접근을 하시게 되면 그렇다면 굉장히 문제가 발생될 수 있죠. 그죠? 매도도 마찬가지예요. 풋옵션도 풋옵션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내용인데요. 메론 농장을 돼지고기에서 제가 수익을 많이 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제부터는 좀 한가하게 살자 해가지고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낙농을 해서 요즘에 웰빙 하다 보니까 메론을 막 키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메론 한 통 가격이 지금 얼마요? 개당 10,000원인데 이거 뭐 날씨도 좋고 해갖고 한 달 뒤에 이게 수확량이 엄청 늘어날 것 같아요. 가격이 막 제가 생각할 땐 떨어질 것 같단 말입니다. 중개상한테 가는 거예요. 가서 저 중개상님 죄송한데 한 달 뒤에 우리가 메론 수확하는데 지금 시장 가격 10,000원인데 저한테 10,000원에 사갈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지금 10,000원에 사가라고 권리금 20,000원 드릴 테니까 내가 팔 수 있는 권리를 중개장이 이렇게 있고 다른 쪽에서 막 팔려고 할 거 아닙니까? 나에게 우선순위, 무조건 나에게 산다라는 조건. 내가 20,000원에 가지고 갈게요. 20,000원이 아니죠. 10,000원이면 500원에 가지고 갈게요. 했더니 메론 중개상이 딱 생각해보니까 왜 봐라. 지금 다음 달이면 메론이 이제 수확이 되고 한참 맛있을 때고 그리고 웰빙 사업이 지금 전체적으로 확대가 돼서 메론의 수요가 더 많을 텐데 가격이 올라갈 것 같은데 얘는 왜 나한테 10,000원에 그것도 500원이나 줘가면서 사달라고 할까? 고맙습니다. 땡큐 하고 계약을 딱 체결한 거예요. 계약을 딱 체결했는데 어떻게 돼요? 메론 가격이 8,000원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제가 생각한 것처럼. 그럼 저는 10,000원에 팔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 사람은 200원을 받고 10,000원에 사준다고 약속을 했고. 그죠? 그래서 가격이 하락할 때 기준을 잡았을 때, 야, 이거 시장이 내가 볼 땐 죽어도 무너질 것 같아요. 야, A라는 종목 무조건 손실이 날 것 같아요. 그러면 풋옵션이라는 거는 지금 3만원 하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2만원까지 빠질 것 같아요. 3만원에 미리 매도를 해놓는다는 겁니다. 미리. 그리고 나서 나중에 2만원에 대사서 갚는 거. 공매도랑 거의 뭐 비슷하죠. 그런 맥락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500원에 대한 권리 지급하고 1,500원 이익이 나서 300% 정도 수익이 기조가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권리의 행사만 계속 매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급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돼지고기 가격이 떨어졌든가, 돼지고기 가격이 푹 떨어졌든가, 혹은 메론 가격이 올라가 버렸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럴 경우에는 내가 부탁을 한 거잖아요. 내 권리란 말입니다. 내 권리. 내가 돼지고기를 100만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사온 거고 내가 메론을 10,000원에 팔 수 있는 권리를 사온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일단 돼지고기 가격이 95원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100만원 주고 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투자한 2만원만 손실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메론도 마찬가지예요. 12,000원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투자한 500원만 얻은 걸로 치고 내가 시장에서 12,000원에 팔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권리금에 대한 손실은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어떤 게 남아요? 내가 물품이 있었을 때에는 그쪽에서 수익을 낼 수가 있죠. 다시 표현한다면 현대차가 있어요. 똑같이. 현대차가 똑같이 있는데 현대차 부분에 있어서 거래를 했단 말입니다. 거래를 딱 했는데 이거는 이제 해지용의 기준이 됩니다. 현대차가 만약 10,000원이라고 기준 잡고요. 10,000원이라고 기준 잡고 내가 3개월 후에 이게 얼마 될지를 몰라요. 네? 또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올라간다고. 네? 올라간다고 생각했을 때 그럼 내가
지금은 현대차를 안 갖고 있는 기준으로 잡고요. 저쪽 중개상한테 LP가 되겠죠. ELW LP가 되겠죠. 나는 13,000원 갈 것 같은데 3개월 후에 13,000원에 갈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행사 가격 11,000원짜리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 ELW가 뭐 500원이다 라고 하면은 요 상품을 사는 겁니다. 사서 증권사의 보증금으로 넣는 거예요. 야, 나는 분명히 3개월 후에 13,000원 갈 거로 보거든? 근데 이쪽 증권사는 상품 발행해 놓은 게 3개월 후에 11,000원 행사가를 기준 잡아놓고 11,000원 넘어간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500원에 11,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사십시오. 권리를 파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가 500원에 이걸 샀다 했을 때 13,000원까지 진짜 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차익이. 이게 행사가고 2,000원이 남죠? 내가 맨 처음에 권리금 500원 낸 거 빼면은 1,500원. 그래서 500원 투자해서 1,500원의 효과를 보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금액의 비중이나 그런 부분은 사실상 전혀 크지가 않아요. 말 그대로 3억 가지고 계신 분이 뭐 34억이 되셨거나 혹은 뭐 100만 원 가지고 가셔서 뭐 1000만 원이 되셨거나 금액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준점만 좀 잘 잡으시면 되는데 이쪽 범위에서 나는 이런 수익 필요 없다 사실. 안정적인 수익을 원한다. 손실도 덜 나고 안정적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말 그대로 그냥 기초자산 사시면 되죠. 지금 현재 10,000원 주고 그러면은 3개월 후에 얼마? 30% 수익. ELW 기준에서는 얼마? 만약에 500원짜리 상품이었는데 2,000원까지 가면은 300%, 10배 정도가 되는데요. 일단은 일반적으로는 레버리지가 5배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식이 내려가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기조라는 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기초자산이, 우리가 이제 그 주식이나 지수나 그걸 기초자산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주식이 내려가도 이제 수익이 나는 범위의 기준은 조금 전에 제가 메론을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메론과 똑같아요. 현대차가 내려갈 것이다 생각이 드시면 풋상품이라는 걸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그 풋상품의 개념은 우리가 매일 얘기하는 외국인들의 공매도 있죠. 미리 현재 시점에서 매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 시장이 밀려 떨어지더라도 오히려 나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 그러니까 개인들도 사실은 대차거래 부분, 그러한 부분을 조금씩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주거래라고 하죠. 근데 그 절차가 까다롭고 오히려 ELW는 일반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위탁 계좌에서 그냥 매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선물 옵션은 계좌를 뚫으셔야 되는데 ELW는 여러분들이 쓰시는 주식 계좌에서 그대로 위험고지 클릭만 하시면 매매가 가능하십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콜 상품은 올라가면은 수익이 나는 거고 풋 상품은 내려가면 수익이 나야 되는데 어쩔 때 보면은 시장이 올라갔는데도 내 거는 빠지는 경우 그리고 시장이 내려갔을 때 내가 풋을 갖고 있는데도 그것도 또 손해나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 대해서 왜 그런지 그러니까 현대차를 또 갖고 계셨는데 현대차 대부분이 이제 또 콜 상품 갖고 계시죠. 현대차 뭐 삼성전자 이런 종목군들 뭐 하이닉스 갖고 계셨는데 하이닉스 주가는 펑 치고 한 4% 5% 올라왔어요. 근데 내 ELW는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혹은 레버리지가 5배짜리 들어갔으면 하이닉스가 5%일 때 5배짜리 들어갔으면 25% 수익이 나야 되는데 수익이 안 나요. 10%뿐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질문 내용은 사실상 조금씩 매매를 해보신 분들의 질문입니다. 그 생각해 보시니까 그래 맞아 뭐 세타라는 거 하루하루의 시간같이 빠지는 범위 그게 빠졌겠지라고 생각하시더라도 너무 깊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거는 지금 시간에는 정확하게 전체를 다 설명드리기 힘듭니다. 변동성 관련인데요. 이거는 타생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전체 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전부 이건 아셔야 돼요. 이 변동성이라는 거는. 이 변동성이라는 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는데요. 말 그대로 변동성은 전날 종가 대비해서 오늘 종가의 변동폭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장세라고 생각하시고 한국전력이 하루에 1, 2%씩 이렇게 움직이는 거하고요. 뭐 두산중공업이 작년에 장중에 8% 갔다가 플러스 8% 갔다 마이너스 12% 끝나거나 하루 12% 오고 그 다음날 8% 내리고
또 하루 13% 오르고 그 다음에 7% 내리고 변동성이 크죠. 그럼 3일 동안에 20%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의 종목은 한국전력보다는 이쪽 뭐가 됩니까? 두산중공업 쪽이 가능성이 높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높아져요. 그 프리미엄을 갖다 붙이는 게 변동성이라는 겁니다. 변동성에 대해서 이게 한 번에 설명이 다 안 되는데 보통 증권사 임직원분들도 4시간 설명드려도 변동성만 4시간 설명드려도 이해를 못합니다. 오늘 짧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선물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1월 22일 날 기준이에요. 1월 22일 날 이렇게 보시면 요날 하루에 얼마 빠집니까? 글씨가 좀 조금해서 안 보이실 텐데 4.24%가 빠진 겁니다. 이 당시에 기준 잡으면 1월달 기준 잡으면요 엄청나게 많이 깨진 거예요. 하루에 4%. 요즘엔 뭐 4% 우습잖아요. 뭐 하루에 10%도 움직이는데. 근데 이때 당시 1월 22일, 올해 1월 22일 기준 잡으면요 2007년 8월 이후에 100포인트 가까이 하락 나온 게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변동은 이렇게 흘러가다가 갑자기 변동성이 확 커졌겠죠. 확 커진 겁니다. 그랬을 때 옵션의 가격은 어떻게 되냐면요. 시장이 분명히 깨져 내려갔으니까 옵션 가격, 콜옵션 가격은 죽어야 됩니다. 마이너스가 나야 돼요. 근데 플러스가 나는 걸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1월 22일이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지수가 얼마가 되냐면요. 이 종가가 204.55입니다. 종가가 204.55. 그러면 옵션 쪽에서 2008년 2월물이 되겠죠? 1월 22일이니까 2월물이 되고요. 콜옵션 쪽에 245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245. 종가가 204였어요. 4%가 빠졌습니다. 하루에. 근데 콜옵션 245면은 204 대비해서 40포인트 차이 나죠. 그럼 시장 기준으로 잡으면 얼마 차이 나냐면요. 320포인트입니다. 320포인트가 올라와야 이 상품이 행사가 돼요. 그러니까 외가격이란 말입니다. 외가격. 근데 20일날 보면 4% 시장은 빠졌는데 콜옵션이 어떻게 됐다? 25% 올라가 버립니다. 올라가 버려요. 그죠? 얘 한 상품만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ELW가 아니라 옵션 상품이에요. 247. 얘도 22일날 올라가 버립니다. 그죠? 250도 올라갑니다. 이게 255까지 다 올라가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3거래를 보시면은 22, 23, 24, 25일까지 해서 오히려 빠지죠. 예? 근데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날 빠지고 난 다음에 25일까지 해서 오히려 올랐죠, 시장은. 지금 ELW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내용을 이해 못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깨졌는데 콜옵션은 올라갔어요. 말도 안 되게. 그러더니 시장이 3일 동안 반등이 나왔는데 콜옵션이 마이너스로 빠져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변동성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변동성에서 ELW 상품 하나 보여드릴게요. 코스피 200 상품에 요즘에 이제 뭐 풋으로 잡을까요? 콜로 한번 잡아보자. 현재가 좀 있고, 예. 가격이 조금 이렇게 되는 거 295원짜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요. 레버리지가 9.13 됩니다. 예? 시장 퍼센테이지 대비해서 시장이 1%. 그러니까 대략 지수 포인트 기준으로 잡으면 8포인트 정도가 되겠죠. 8포인트 움직일 때 이쪽 레버리지는 9% 정도 움직인다는 겁니다. 시장이 8포인트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얘는 얼마 올라가요? 10%니까 대략 300원 정도 되겠죠. 맞나요? 아니다. 30원이니까 뭐 320원, 325원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왜 이쪽에서 시장이 올라가는데도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냐면요.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내재 변동성이라는 게 50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배가라는 게 있어요. 17로 나와 있고요. 요 배가라는 가격이 내재 변동성이 1이 바뀔 때마다 움직이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내재 변동성이라는 건 항상 움직여요. 항상. 어제 대비해서 오늘 대비해서 내일.
이 질문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지금 변동성이 50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시장이 월요일 날 폭락이 나왔어요. 폭락이 나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요즘에 계속 지수가 횡보했잖아요. 조금 움직였죠, 최근에. 근데 한꺼번에 폭락이 나와버리면 변동성이 커진 거죠. 변동폭이 커졌잖아요. 그럼 이게 얼마큼 바뀌냐면요. 50 만약에 4로 바뀌었다. 네? 54로 바뀌었다고 칠게요, 가정을. 이게 변동성이 54로 바뀌면요. 54 대비해서 4가 바뀐 거니까 배가를 곱해줘야 됩니다. 얼마 바뀌냐면은 4, 1은 4, 7, 4, 28 대략 70원 정도. 네? 변동성이 올라옴으로써 ELW 가격이 70원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365원이 돼요. 365원. 거기에 이제부터 빼주는 겁니다. 이제부터. 뭘 빼주냐면 세타 8원 빼주는 겁니다. 9원 빼주셔도 돼요. 9원. 그리고 시장은 변동성이 4 정도 바뀌려면은 대략적으로 얼마 움직여야 된다? 한 3%만 잡을게요. 시장이 3% 움직였어요. 그럼 3% 곱하기 레버리지 9배 하면 어떻게 됩니까? 10배라 잡을까요? 10배? 그럼 30%죠? 295원 곱하기 30% 해주면은 300원 기준 잡고 90원입니다. 그죠? 90원. 90원 빠진 거예요. 그럼 99원, 거의 100원 빠졌다고 치면은 시장이 3% 하락했을 때 이 상품의 가격은 265원이 나옵니다. 시장이 3%가 빠졌으면 콜옵션이고 레버리지가 9배면 엄청나게 빠져내려가야 되잖아요. 덜 빠진다는 거예요. 265원으로 10%뿐이 안 빠진다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 다음날 기준에 시장이 1%, 2% 반등이 나와도 이 콜 상품은 못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좀 내용이 어려웠는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이 상품을 월요일날 시장이 와장창 무너졌을 때 이 상품 콜 상품이라고 사야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 사느냐? 하루, 이틀, 3일 지나서 다시 변동성이 낮아졌을 때 그때 편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 부분이 굉장히 어려우세요. 어렵기 때문에 교재에도 1권, 2권에 다 변동성을 넣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아셔야만 지금 아까 3분의 1 정도 손을 드셨는데요. 3분의 1 손 드신 분들도 내용을 알아야 매매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까지는 어떻게든 살아남으셔서 그 이후에 좀 좋은 모습으로 다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기준에서 욕심이 나시더라도 현금 비중, 인출 기준으로 해서 최소 50% 이상 확보하실 것을 권해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